이 세상에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언제나 주위의 모든 것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사물이든 물건이든 건물이든 모두 한 하늘 아래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다. 가까운 것은 가까운 이유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멀면 먼 대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순간 상호 공감이 일어난다. 이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상황에 존중을 낳는다. 이런 상호 교감의 확장이 나를 성장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안전하게 하며 전체가 성장하는 기틀이 된다. 남을 패배시킨다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사업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농법에서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자연 본래의 상태를 보존함으로써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을 증장시키기 때문이다. 김승호님의 사장학개론을 읽으면서 인생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나의 값어치를 올리는 것이 사업이나 장사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깨우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듯이 사업체도 성장시키니까요. 페어플레이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패자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기업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사장학개론을 읽으면서 나는 나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장학개론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 칭찬도 잘 받는 방법이 있다. 가장 우선은 당연히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받는 칭찬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언급해 칭찬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 무안하거나 부끄러워서 혹은 겸손해서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 태도는 상대의 진심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받을 만한 일이면 받아도 된다. 특별히 진심을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 칭찬을 인정하지 않고 주제를 바꾸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칭찬은 일종의 무형의 선물이다. 선물을 거절하면 때때로 주는 사람에게도 모욕이 된다. 칭찬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항상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어떤 칭찬은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진실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칭찬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 물론 반대로 당신이 남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칭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을 인식해야 한다. 칭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하되 그것을 궁극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칭찬 자체가 주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난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비난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구석에 가둬놓고 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비난 중에도 건설적인 비난이 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의 발전을 돕기 위한 의도로 제공된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없다. 물론 나쁜 감정이 없다고 모두 건설적인 비난은 아니다. 정보가 모자라거나 오해나 질투로 인한 비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대부분의 건설적 비난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나를 위한 비난이라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고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건설적인 비난이다. 그러나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돈은 있어도 머리는 없냐는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만과 무례함을 안타까워하면 그만이다.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해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드러난다. 심지어 이런 비난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에 감정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런 행위로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주목적인 비난이다. 비난 역시 칭찬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인 비난도 상당하다. 비난을 들으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비난한 당사자의 권위나 그 숫자의 위압을 느끼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다. 비난의 내용은 무시하되 그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응대하면 비난이 무색하게 되며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처칠과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던 한 여성 정치인이 처칠에게 독설적인 비난을 하며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난 커피에 독을 타서 당신에게 줬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처칠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면 난 그 커피를 마셨을 거요. 간디 역시 대단한 말재주로 상대의 비난을 무색하게 한 이야기가 있다. 영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시절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간디를 안이 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피터스 교수가 옆에 다가가 앉았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간디에게 말했다. 간디군,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다. 아, 걱정 마세요, 교수님. 그럼 저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두 번째로 좋은 대처 방안은 무시다. 비이성적인 비난이나 악플을 대하는 유시민 작가의 대처법은 매우 유용하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며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 하지도 마십시오. 눈길을 주지도 마십시오.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어서 자기 심장에 스스로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 역시 가끔 터무니없는 소리나 악평에 가까운 비난이 오면 유시민 작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방비 상태로 악플에 노출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단지 이 비난이 건설적 비난인지 파괴적 비난인지 판단하는 몫만 내가 가지고 있다. 사업체가 커지고 회사가 유명해질수록 이런 비난들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 유명해지는 것에 따른 부속적인 일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때때로 삶에서는 사탕보다 매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 비난을 언제나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말라. 비난을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다. 건설적인 비난은 엄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지 말고 제기된 요점을 직접 대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나는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주위에 나를 혼내고 야단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놀랍고 슬프다. 이제 그런 선생은 비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결국 칭찬과 비난은 한 몸이다. 성질은 전혀 다르나
우리를 다루는 모습은 똑같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당신의 존재성의 발현이다. 두 가지 모두 피드백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학습 기회로 사용하면 잘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에 칭찬받아도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비난받아도 슬퍼하고 자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이다. 설탕이 먹기는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소금 역시 많이 먹기는 곤욕스럽지만 없으면 안 된다. 즉, 설탕을 잘 다루면서 비난도 잘 다뤄야 한다. 그래야 단짠의 조화가 어울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빠져들지 말고 이유 없는 비난에 상처받지도 말라. 원래 칭찬과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거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가장 많은 칭찬을 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비난하던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당신만이 당신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 칭찬이나 비난은 당신 삶의 도구로 사용할 뿐 칭찬이 목적이 되거나 비난이 당신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칭찬과 불필요한 비난을 막는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당신이 돼가는 것이다. 칭찬과 비난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라. 당신 차는 당신이 운전한다. 운전대를 좌우로 당기는 손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가라. 나를 지키던 칼이 나의 목을 겨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 1930년에 이미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이었다. 1960년에 국영 석유회사를 만들어 수익의 65%를 세금으로 축적했다. 1973년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베네수엘라로서는 국가에 천운이 왔다. 73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며 원유값이 6배 이상 폭등을 하며 수출의 90%가 원유이었기에 국가 전체에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왔다. 79년도에 이미 세계 GDP 4위, 중남미 1위로 등극했다. 나라 전체가 원유에서 워낙 막대한 돈을 벌었기에 원유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국가 전체의 경제가 원유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을 살리고 부자로 만들어준 원유가 80년대 이후 급락하자 결국 89년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된다. 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 불과 한 세대도 되지 않는 16년 만의 일이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만 볼리비아를 1볼리비아로 화폐 개혁을 했고 전 인구의 96%가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를 살린 것이 나를 죽인 것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특정 제품을 주제로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도 이런 양날의 검을 쥔 사람들이다. 나를 키운 것이 어느 날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어 전문점, 랍스터 전문점, 굴 요리 전문점, 생삼겹살 전문점, 은갈치 전문점, 홍어 전문점들 같이 특정 상품을 파는 매장들은 한순간에 시장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깊은 충성 고객을 확보한 노르웨이 연어 전문점, 생랍스터 전문점, 거제도 굴 전문점, 한돈 냉장 삼겹살 전문점, 제주 은갈치 전문점, 흑산도 홍어 전문점이라고 특정 산지나 상태를 프로페셔널하게 자랑하고 나면서 오고 가도 못하고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은 언제나 전문성과 범용성의 중간에 서야 한다.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고 살펴야 한다. 만약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서 벌어놓은 자산을 모아
출구가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출구가 전혀 없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면 최소 몇 달, 완전히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폭풍이 지나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왔다면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따뜻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나의 부지런함, 나의 철학, 나의 눈썰미, 나의 성실, 나의 섬세함, 나의 카리스마는 어떤 시기에는 나를 살리고 어떤 시기에는 나를 죽인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지 말고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위나라 사람 상항은 진나라의 효공에게 발탁돼 변법으로 불리는 일대 개혁 정치를 단행했다. 덕분에 훗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초를 다졌다. 그렇게 제정된 법령이 바로 역사상 그 유명한 상항변법이다. 그는 20년간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엄격한 법치주의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기원전 338년 효공이 죽고 아들 해문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상항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던 관리와 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항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공경에 빠뜨렸다. 상항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진나라의 국경을 지나 관하에 도착한 상항은 문지기 병사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상군의 법에 따르면 날이 저문 뒤에는 출입이 불가하옵니다. 상항을 알아보지 못한 병사가 말했다. 할 수 없이 여인숙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나와 이렇게 말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객을 재우면 상군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결국 말년의 도망자 신세가 돼 진나라에서 탈출하다가 국경에서 잡혀 자신이 만든 거열형에 처해졌다. 처벌이 두려워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 라고 절규했다. 이때 나온 말이 자기가 한 일로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의 작법자패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역시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의 실패 요인이다. 행운을 만드는 15가지.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막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은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몰골이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이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때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젊기에 말은 많고 지갑은 닫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2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15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없다. 마지막은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 사장학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직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의미는 알아서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마치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대부분 그런 사람은 이미 창업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당신이지 않은가? 설령 창업도 하지 않았고 창업할 생각도 없는 사람 중에 그렇게 좋은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직원들은 워낙 실력도 좋고 대인 관계도 좋아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쉽게 자리를 옮겨 다닌다. 결국 좋은 직원을 구하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장 자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졌고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측근 직원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직원은 사장이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똑같이 사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충심으로 회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사장을 하면서 이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얻으면 그는 회사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상장회사도 만들 수 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2명만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고 체게바라는 충성심 강한 6명의 군인만 있으면 나라 하나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직원이 사업 초기에 들어오면 초기부터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정도 충성심 강한 최측근 직원을 면접이나 공고를 낸다고 쉽게 찾아낼 리 없지 않겠는가? 이런 멋진 직원들은 사실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적당한 능력과 일정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믿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신의를 지켜 사장 자신의 원대한 꿈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인재들을 면접이나 소개 혹은 이력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이 이토록 흔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2가지 특성으로 나뉜다. 하나는 품성이고 하나는 능력이다. 품성은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의 크기다. 이 마음의 그릇은 목표에 대한 청사진, 보상에 대한 신의, 인간적 매력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누구든 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씩 있다. 사장보다 능력이 나은 직원은 품을 수 있지만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직원보다 작다면 절대로 그 직원을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절대 들어갈 리 없기 때문이다. 사장의 마음 크기에 따라 더 좋은 직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기보다 일 못하는 사장과 일할 수는 있어도 마음 크기가 작은 사장과는 절대로 일하지 못한다. 사장이 비전도 없고 믿을만하지 않고 인간미도 없으면 아무리 업무 환경이 좋아도 결국 떠나게 돼 있다. 즉, 고급 인재들을 모으려면 2가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첫째,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아도 좋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걸러낼 수 있다. 시간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말투에 들어있는 무례함, 세상에 대한 편견 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직원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과 사장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듯 사람은 상대에 따라 나를 바꾸기 마련이다. 사장이 품이 있으면 직원들도 예의를 갖추게 되고 사장이 욕을 달고 살면 직원들도 고객들을 욕하거나 회사를 폄하하게 돼 있다. 지금 당신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직장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당신을 품을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보일 것이다.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사장들이 듣기 가장 무서운 말이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퇴사를 통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퇴사 통고보다 더 힘든 일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그 과정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 죄책감, 불안,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들게 된다. 해고의 최종 목적은 떠나는 직원이 존중받는 상태에서 해고가 잘 이루어지고 고용주나 회사의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데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고 사유는 반드시 문서화한다. 실적 부진, 회사 정책 위반 또는 법률이나 규정 위반 같은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고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해고 직후 직원의 작업 및 역할과 책임의 전환을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체 직원을 확보하거나 나머지 직원에게 직원의 업무량을 재분배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해고가 유쾌한 사람은 없다.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전화나 이메일 혹은 문자로 해고하면 그 방식 자체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고용한 사람은 직접 해고하는 것이 옳다. 장소는 사장실보다 중립적인 장소인 회의실이 낫다. 필요한 경우 해고 직원의 상사, 인사 담당자, 보안 책임자가 동석할 수 있지만 위협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또한 해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최종 급여, 퇴직금 내역, 직원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통고 내내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훼손할 만한 행동이나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해고 과정은 당사자에게는 감정적일 수 있으니 미리 휴지도 준비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어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사소한 것도 신경 써줘야 한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휴가 직전에 해고하지 말고 너무 이른 아침 출근부터 부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시간대는 모두 나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상처가 된다. 해고의 내용보다 해고 방식에 기분이 상하는 해고자들이 많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의 가치. 큰아들은 식당 서빙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땡큐 캐서린 하며 이름을 불러준다. 찰나의 순간 그녀 가슴에 달린 명찰의 이름을 본 것이다. 캐서린의 얼굴은 금방 달라진다. 큰아들이 캐서린을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캐서린은 자신이 하는 힘든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핵심. 그것은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심지어 대통령에 오른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붙은 공항이나 고속도로가 생기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대학 연구소나 건물 앞 명명권을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기까지 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미국 건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미국 3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은 1963년 암살된 미국 35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배우자 앨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뉴욕시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박물관을 설립한 사업가이자 예술품 수집가인 솔로몬 R. 구겐하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이름을 딴 유명한 건물의 몇 가지 예일 뿐이다. 역사, 예술, 과학 외 기타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 그러니 남이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면 더더욱 행복할 것이다.
사기의 자객열전에 보면 예양이란 이름이 나온다. 예양은 지백이란 자를 섬기게 됐다. 지백은 진나라 육경의 한 명으로 세력이 강성했다. 예양은 그를 극진히 예우했다. 그런 지백이 조양자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한나라 위나라와 연합한 조양자에게 패해 죽음을 맞이하고 후손까지 끊어졌다. 예양은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 죽은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기로 마음먹고 조양자를 암살하려 했으나 여러 번 실패하다 결국 붙들렸다. 예양은 조양자의 옷이라도 칼로 베어 원수를 갚으려는 뜻을 이루게 해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조양자는 그의 기상에 크게 감탄하고는 사람을 시켜 자기 옷을 예양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예양은 옷을 베어버리고는 칼에 엎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때 예양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사위직이자사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충성심의 극치를 보여준 일화다.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인정받는 가치가 이렇게 크다. 자,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주고 애사심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열해 본다. 가장 흔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상장이나 감사패, 공로패 같은 것이다. 상장은 종이만 주지 말고 액자에 넣어 걸어주면 좋다. 이름이 적혀 있고 인쇄가 되어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좋다. 권위 있는 사람이 인정한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옥 외부에 정원이나 나무를 심을 곳이 있는 회사라면 뜰 주변에 과일나무를 심고 각각 직원들 이름을 붙인 팻말을 붙여주면 좋다. 회사 내에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란다는 사실에 소속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과를 이룬 직원의 부모에게 선물이나 감사를 전하는 것, 사장의 차를 보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와서 공개 칭찬해 주는 것도 있다. 이런 일을 실속 있게 가장 잘하는 곳이 국가공무원 조직이다. 공적인 예우, 의전, 훈장, 상장은 모두 그 개인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간첩을 잡은 군인을 헬기에 태워 휴가 보내는 일도 같은 맥락이다. 평생의 자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상은 일시적인 보너스보다 효과가 더 크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의미는 그에게 인식의 대상이 되고 존재감이 생겨났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칭찬하는 것은 그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느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세상에 나의 존재감과 가치를 주는 사람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 그들을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